네, 오후장 디펜스 시간입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변함없이 오늘도 같이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에 뭐 여러 가지 다뤄봤는데 오늘은 좀 약간 평이하고 좀 조용한 시장이다. 분위기가 뭐 이런 것 같고 주말을 앞둔 시점인 것 같고 재료들이 굵직굵직하게 좀 많이 노출이 돼서 재료도 좀 선반영된 것 같고 최근에 또 하나 이슈는 이제 전력 설비 관련주의 등락이 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오늘 뭐 조선주하고 전력설비처럼 최근에 뭐 가파르게 올랐던 종목군들 중에서 뭐 일부 종목군들이 흔들리고 있는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런 급등 종목이 뭐 그냥 테마를 타고 올라가는 거라면 뭐 좋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만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올라가는데 속도가 조금 빠르면 그에 대한 속도 조절은 뭐 불가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원전주 쪽으로 뭐 또 시장 무게가 좀 쏠리다 보니까 이런 쪽에는 차익 매물이 일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 전력주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하고 그다음에 원전으로 가자 이렇게 그냥 수급이 쏠린 왔다 갔다 이것 때문에 뉴스가 나오긴 했죠. SMR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뭐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목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 최근 우리 시장이 뭐 거래도 늘었고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분명히 작년과는 달라지고 있는 게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하루를 이렇게 끊어서 보면 조금 과열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과열을 시키고 가는 거다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뭐 방산, 조선 그다음에 뭐 전력 설비 이런 쪽은 그래서 이제 신규 매수할 때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다만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의 낙폭이 뭐 HD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뭐 7%대 작지 않은 조정이지만 최근에 또 급등을 살펴본다면 그렇게 또 큰 폭의 조정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네. 신규 매수는 여전히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시되 뭐 기존의 보유자들을 크게 흔들 만한 전력 설비의 악재가 나오거나 뭐 원자력이 나온다고 해서 전력 설비가 필요하지 않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점에서 네. 저는 뭐 큰 틀의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사실 미국과의 뭐 기대감, 조선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전력 설비, 뭐 AI 데이터 센터. 근데 미국하고 뭐 거래를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실체가. 기대감은 우리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네. 뭐 사실 미국인들이 보면 우리 막 성조기 흔드는 거 자기 국가 그렇게 잘 모르듯이 네. 오늘도 아침에 뭐 스페이스X하고 강화하겠다 뭐 협력을 네. 스페이스X는 그쪽 답은 아직 없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주가를 너무 과열시킨 것은 아닌가? 근데 전력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쪽으로 수출 좀 많이 되고 있어서 기존에 하던 정도 아닌가요? 이제 많이 늘어났죠.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늘어난 게 아니라 작년부터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올라왔던 거고 저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조정 나온 걸 어떻게 보냐면 그러니까 미국의 전력 인프라가 컸던 게 노후화된 인프라를 바꾸는 것도 있었지만은 이게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많이 개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의 에너지를 이제 그 에너지를 쓰는 곳까지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에너지 인프라가 필요했던 거고 그것 때문에 전력 인프라가 컸던 것도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번에 LA 산플 같은 경우도 신재생 에너지 어떤 그 개발 원 풍력이라든가 어떤 태양광 이런 쪽 많이 생기는데 이거를 이제 그 어떤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하고 네. 사용처하고 다르다 보니까는 이걸 성전하기 위한 그런 인프라가 좀 부족했던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계속돼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성장 모멘텀이었던 건데요. 오늘 나온 기사 하나 보게 되면은 이제 미국이 올타임 재생에너지를 포기 선언한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저는 그 나왔죠. 말투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올타임 재생에너지가 24시간 내내 재생에너지를 쓰겠다라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태양광이나 해가 떠 있고 그거 해가 지면은 또 뭐 풍력이나 이걸로 돌리고 연결성으로 24시간 계속 하는 친환경 그러니까 모든 거를 신재생? 재생에너지 다 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그거에 대한 것을 포기하겠다. 네. 근데 그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뭐 풍력이나 태양광은 어쨌든 날씨에 따라서 이제 어떤 전력을 생산하는 네네. 그런 양이 좀 정말 변화가. 이 편차가 크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ESS가 필요했지만은 사실상 그것도 지금 이제 이 AI 시대로 들어가면서 좀 어떤 AI가 필요한 에너지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작년부터도 이 원전 기업이랑 직접 전력 계약을 하고 또 노후화된 원전을 살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원전이 컸던 건데 오일 같은 경우도 그런 이 올타임 재생에너지를 포기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다 포기하고 오히려 보니까 화력이나 이런 석탄 네, 화력, 석탄, 뭐 천연가스, 원전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는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쵸, 네. 거기에 이제 3마일인가요? 예전에 네. 원전 사고가 원전도- 났었던 것을 재가동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줄어든 반면에 새로운 이제 에너지 원으로 가다 보니까는 전력 인프라 쪽에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성장 모멘텀이 약간 좀 사라진 거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정이 나왔고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고 합니다만은 이 어떤 상단 부근에서 좀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와 반면에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크게 급등하고 있거든요. 두산 엘러빌리티.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15조가 넘는 건데 이게 지금 하루에 막 10% 15%까지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산 에너빌 같은 경우도 지금 체코 원전이 본계약을 앞두고 있고 이미 우리가 미국과의 어떤 그 웨스팅하우스 협력을 끝냈기 때문에 지금 체코 원전 같은 경우도 거의 뭐 구분선을 넘은 상태인데 지금 원전에다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를 더 캐내야겠다고 하니까는 또 가스 터미널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원전하고 천연가스의 어떤 그 두 개의 모멘텀을 급등하고 있는 건데 오히려 지금 원전 같은 경우는 작년 올라간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AI 인프라에서 가장 필요한 게 원전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올라갔고 미국 기업의 지금 SMR 같은 경우는 오클로라든가 뭐 뉴스케일 파워 이런 기업들은 벌써 몇 배씩 올랐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아마 저는 작년까지 그러니까 이번 연도까지 현대인력 같은 우리 전력 인프라 종목들이 몇 배씩 올랐다면은 저는 이번 연도는 원전 관련 종목들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원전 그 흐름이 들어가고 있고 네. 오죽하면 아프리카까지 지금 원전 계획을 세우고 있다 보니까는 저는 원전의 흐름은 뭐 지금부터 시작했다라고 과언이 아니고 네. 그런 만큼 전력 인프라 쪽보다는 우리가 원전이라는 어떤 새로운 에너지 원을 좀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갑자기 또 생각난 건데 기존의 에너지원 말고 일론 머스크가 조용하잖아요, 지금. 뭐 정치적인 행보 때문에 논란이 많아고 주가도 테슬라 주가도 급락했다가 어제는 조금 반등한 것 같고. 근데 뭐 존재감을 나타내면 사실 그 일론 머스크를 모델로 한 영화가 아이언맨이잖아요. 네. 그죠? 제가 알기로는. 아이언맨은 여기 중앙의 에너지원. 그거는 핵 분열이 아니라 핵 융합인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이제 뭐 SMR이 사실은 그것도 SMR도 분열인데 핵 분열인데 이 핵 융합에 대해서 뭔가 한번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의 그 뇌피셜입니다만 혹시나 그런 건 없을까? 근데 핵융합으로 가려면 아직은 뭐 인공태양과. 너무나 먼 길이죠. 그래요. 뭐 인공태양과 관련돼서 가장 앞서 있는 게 뭐 국내 무슨 연구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K모 쪽. 네. 근데 그걸 유지하는 그 시간 자체가 워낙 뭐 제한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핵융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걸 안정화시키는 단계로 가려면 아직은 조금 머나먼 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물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초전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핵융합 같은 경우에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다만 뭐 그 길로 가기에는 아직은 좀 많은 장벽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뭐 저도 뭐 작년부터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천연가스를 이렇게 강조드렸던 이유는 네. 당장 전력이 필요한데 원자력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뭐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것들은 결국은 불안정성. 문제에 부딪히니 천연가스가 지금 당장 효율 측면이나 여러 가지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서 뭐 작년부터 천연가스를 계속 강조드렸던 것이고 네. 현재 구간에서 에너지의 어떤 그 방향성은 늘어나는 데 있어서 수요를 따라가는 공급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 단기적으로는 천연가스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는 좀 전에 매니저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원전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전주는 일부일 뿐 두산에너빌리티는 소위 터빈과 관련된 거 다 하고 네. 발전과 관련된 거 다 하고 그렇죠. 감수 해상수화. 플랜트도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관점에서 이제 주가가 반응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말씀하셨던 방향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기는 한데 또 언급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게 당장 뭔가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력 설비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 이렇게 좀 알아보고 있는데 하여튼 조금 시선을 프리즘처럼 이렇게 다변화시키면은 다양한 거리들이 또 보이긴 하네요. 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가볼까요? 또 반도체? 오늘 뭐 핀셋 전략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또 CXL 또 얘기 또 꺼내야 되네. 이게 사실 플랫폼 기술이긴 하잖아요. 메모리는 아닌데
뭐 조합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하나 뭐 이게 하여튼 반도체 핀셋 전략.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기술인데 네. 제가 이따가 관련 전화 준비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따 들어도 좋을 것 같고 어. 저는 오늘 시장이 금요일 앞두고 이제 시장은 좀 조용해 보입니다만 네. 원전 같은 경우도 제가 바닥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굉장히 크게 급등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온디바이스 A에 관련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어제 보면은 이제 정부에서 이 K 온디바이스 AI를 밀어주겠다라고 해서 1조 원을 투자를 해서 그 돈이 어떻게 쓰인다는 건 뭐 매번 뭐 몇 조 빡 하는데 모르겠던데. 그 돈을 어디서 나는지는 뭐 얘기 안 했는데 아, 어쨌든 이게 1조를 쓰겠다. 그것도 정부에서. 네. 그것만으로도 저는 파급력이 크다 보고 있고 다만 그게 아니더라도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지금 이 브로드콤이 구글과 메타, 바이오스탠스와 주문형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고 또 오픈AI는 이미 이 주문형 반도체 설계를 이제 몇 개월 안에 마무리해서 설계도 넘긴다고 하고 있고 또 다른 빅테크는 다 자체 칩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연도가 이 온디바이스 A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도 보시면 뭐 디자인하우스 기업들, 팹리스, IP 이런 기업들이 바닥에서만 올라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삼성이 이제 갤럭시의 이 어떤 실시간 번역이라는 이 AI를 실린다고 하면서 네. 어찌 보면 그때부터 이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가 있던 건데 삼성 혼자 하다 보니까 그런 시대가 아직 안 왔던 거죠. 그러니까는 많이 올랐다가 지금 다 죽어 있는 건데 지금 삼성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빅테크들이 주문형 반도체를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생산에 들어갈 것 같고 네. 내년에는 지금 그 GPU 시장의 거의 절반 정도는 28년도에는 주문형 반도체가 차지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온디바이스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가 꼭 스마트폰만이 아니라 뭐 자율주행이란 자동차라든가 뭐 로봇이라든가 이런 곳에 들어가는 주문형 반도체가 다 지금 ASIC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시장이 지금 기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국 이 온디바이스는 뭐냐면 주문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설계하는 기업들이라든가 이 설계한 것을 이제 해석을 해서 공장에 알려주는 이런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 그런 기대로 올라갔던 만큼의 절반만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거의 주가가 2배 이상 올라가거든요. 그런 관점 봤을 때 아직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꽤나 많이 있고 특히나 이 CXL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리기판하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네. 유리기판은 작년까지도 좀 꿈의 유리기판이었잖아요. 근데 양산이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하면서 이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는 건데 CXL도 작년까지는 그냥 미래의 기술이었던 건데 지금 CXL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다음 달부터 이 CXL 메모리를 생산한다고 하거든요. 양산 네.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CXL 어떤 원리냐면 원래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시스템 원칙을 보게 되면은 CPU와 메모리가 따로 있고 네네. 다 따로 GPU와 다 따로 있는 건데 이거를 하나의 통로로 연결해서 이제 누구나가 다 그 한쪽에 만약에 GPU가 사용량이 많으면은 모든 메모리의 용량을 다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속도가 컨트롤러 하나 빨라지는 더 건데. 붙는 거 형태인가? 그쵸, 컨트롤을 통합을 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의 통신 언어인 건데 이 통신 언어를 하나 통합시켜서 그게 플랫폼 기술이죠, 사실은. 플랫폼 기술, 네,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이 들어간 거를 원래는 이제 인텔이 좀 같이 그 CPU가 이제 지원해줘야 되는 건데 인텔이 이미 해놨던 거고. 그래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지금 이 그 다음 달부터 생산한다는 거기 때문에 네. 양산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본격적으로 주가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또 그런 종목들이 작년에 막 주목받다가 네. 다 빠져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따 기업이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네. 몇 분에 가시더라? 아, 지금 시간이. 36분쯤. 네. 금요일이니까 마음이 좀 급해졌어요. 네. 자, 그래서 요 김종인 사도 뭐 반도체 하면 또 하실 말씀이 많고 일가견이 또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CXL은 결국 뭐 쉽게 얘기하면 고속도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나오고 있는 HBM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기술들이 다 속도와 연관이 있다. 네. 그러니까 앞에서 GPU는 빨리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 뒷단에서 관련된 자료를 받아서 올려주는 그 단이 바로 D램이라고 봐야 될 텐데 기존에는 D램의 양을 늘리는 방향으로 갔더니 이 양을 단순하게 늘리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쌓아서도 고도화시켜서 더 빨리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마저도 이제 속도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CXL이라고 하는 새로운 고속도로를 통해서 GPU 그다음에 원래 뭐 그 CPU 네. 그다음에 이 메모리 사이를 오가는 그 고속도로를 하나 더 뚫어서
더 빠르게 오가게 해야 이것이 더 빠르게 움직이지 않겠는가. 처리. 그다음에 지금은 엔비디아가 GPU만 만들고 있지만 CPU도 스스로 만들어서 만든 게 블랙엘 칩이다 보니 각각의 사이를 더 빠르게 오갈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결국 핵심인 거죠. 그래서 원하는 AI를 만들려면 그만큼 빠른 우리 몸이 지금 시냅스로 연결돼서 엄청난 속도로 이제 정보가 오가는 것처럼 네. 그런 속도의 정보 이동 속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결국 이 기술인 건데 이 기술의 핵심은 어쨌든 인텔과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네. 제조하는 건 SK하이닉스가 같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기술의 주도권은 인텔과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쪽의 기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결국 데이터의 폭증과 그다음에 AI 폭증에 따른 자연스러운 수요 증가이기 때문에 관련된 메모리라든지 그동안 공장을 쉬었던 공장들이 재가동하면서 최근 들어서 IT 부품주와 IT 장비주와 IT 재료주들이 모두 동반해서 거래를 증가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 추이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다. 거기다가 작년에 좋지 않았던 실적이 회복되는 종목군들은 아마 올해는 좀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는 단순한 테마를 넘어서 올해 한 해 시장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먹거리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전략 쪽으로 좀 넘어가서 어제 뉴욕생명의 CIO가 출연해서 뉴욕 증시와 우리 증시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중에 기억 남는 게 미국 주식 시장은 물론 지금 굉장히 아직도 강하고 탄탄하죠. 근데 매그니피센트라고 하는 뭐 약간 일부 대형주, 빅테크가 거의 견인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매력도가 좀 떨어지고 미들캡, 약간 고밑단으로 우리로 치면은 옐로우 칩 정도 되나요? 뭐 이런 전략을 생각하고 있다. 네. 그러면 우리로 봤을 때 우리도 지금 인덱스 주가 지수는 사실 2,600포인트 뭐 이거 넘네 만에 참 이러고 앉아 있어요 아직도. 네. 여러 가지 특수 상황이 있지만 그럼 대형주를 조금 더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은 중소형주로 좀 나눌 것인가 요 전략을 좀 여쭤본다면은.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업종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제가 얘기했던 원전 쪽은 당연히 대형주인 두산 에너빌로 집중하는 게 맞는 거고, 네. 이제 만약에 그 반도체로 가본다고 한다면은 반도체에서 대형주는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고 하니스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굳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도 오늘 같은 경우도 CXL 관련주가 바닥에서 급등하다시피 지금 그 중소형주인데 물론 삼성전자 쌉니다만은. 지금 중소형주한테 싸게 살 수 있는 종목이 꽤나 많이 있고, 지금 그 최근에도 이제 온디바이스에 관련해서 이 팹리스나 IP 기업들 같은 경우도 작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는데, 오히려 이번 연도의 성장성을 본다면은 그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이 주문형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커진다고 그래서 당장 물론 하이닉스가 올라갈 이유가 생기긴 하겠지만은 네. 이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주문형 반도체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좀 모멘텀이 있는 건데, 다만 삼성전자는 또 상당히 좀 무거운 부분도 있고, 그동안 좀 시장에 좀 실망을 시킨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 무거울 수 있는 건데, 오히려 이제 이런 그 IP라든가 펜리스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 실적이 조금만 올라와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수익 나누거나 그런 인식속에 좀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반도체 쪽에서는 중소형주 단에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하드웨어 쪽보다는 뭐 CXL 그 새로운 인터페이스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온디바이스 A 관련해서 네. 이 팹리스 기업들, IP 또는 디자인하우스 이쪽에는 저는 아직도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김종인 의사는 어때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물론 이제 요즘 대형주도 막 상한가를 치는 경우가 왕왕 있고 자주 목조가 되기 때문에 잘 선택하면은 나름 시장 수익률을 쫓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선호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대상은 아무래도 스몰캡이잖아요. 네. 물론 그것도 뭐 섹터별로 다 달라요. 이렇게 해버리면 할 말 없지만 어때요? 근데 지금 뭐 속도를 원한다면 뭐 그러니까 수익률의 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렇죠. 뭐 중소형주일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업황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걸 반영하는 과정 자체가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관련돼 있는 파생 상품들도 많고 그래서 한 방향으로 움직이려면 정말 그 한 방향으로 움직일 정도의 진짜 강력한 뉴스가 있어야 될 텐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이거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 비중이 절대적으로 줄고 삼성전자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그런 이슈 정도가 나와야 뭐 삼성전자는 뭐 10% 이상 갈 수 있는 것이지 웬만한 호재 가지고서는 뭐 3%, 4%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니까 결국 뭐 대형주 쪽으로 간다면 장기적으로 진짜 오래 좀 보유해 보겠다는 전략이 아니라면 저도 뭐 최근에 뭐 동진세미캠도 말씀을 드렸고 뭐 원익 IPS라든지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IT 부품주들 중에서 삼성향 종목군들 중에서 똘똘한 종목군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네.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120% 동의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 투자에 있어서는 좀 병행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안정적인 관점에서 대형주도 편입해 보시되 최근의 그림은 작년엔 하이닉스가 일방적이었는데 올해는 삼성전자로 좀 기울어지는 모습이고요. 그 얘기를 왜 여쭤봤냐면은 사실은 그 3월 달이 이제 며칠이 안 남았죠. 2월 중순 넘어갔으니까 오늘 나온 내용은 이제 최상목 그 대행이 아마 공매도 전면 재개 3월부터 시행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월 대형주 쪽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래서 중소형주하고 전략을 여쭤본 거거든요. 그거 맞아 첨부? 근데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도 공매도가 무조건 주가를 하락시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뭐 공매도 뺐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이 계속 올랐습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다음에 공매도 전략은 실패하면 오히려 매수 수급이 2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것은 부정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반드시 잡아서 엄벌에 쳐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장에 하나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측면에서도 분명히 의미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산업의 흐름이 중요한 것이지 공매도 재개 자체가 시장의 하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주가의 회복도 측면에서 보면 중소형주가 작년에 더 많이 빠졌단 말이죠. 네. 그래서 선택은 저도 중소형주 쪽이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현대 매니저는? 네. 저는 그 시장 분위기가 지금 바뀌고 있는 게 지금 중요한 거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관세 같은 경우도 이제 간밤에 지금 이제 상호관세 부과가 아니라 4월 2일부터 4월 2일까지 검토하고 미루는 걸로 서명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서 환율도 빠졌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우리 CPI가 올라오면서 어떤 고금리에 대한 불안감, 인플레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어제 PPI가 낮게 내려오면서 뭐 전월보다인가요? 네. 그러니까 PPI가 낮았다 보니까는 지금 PC도 낮게 전망이 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금리와 환율이 다시 안정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도 굉장히 좋은 좋은 기회가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작년과는 다르게 이번 연도는 이런 이 어떤 금리와 환율이 완전 반대로 움직여지면서 상당히 좋은 그림 나와주기 때문에 좀 준비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금요일이지만은 뭐 급등하는 종목도 꽤나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다음 주에 올라갈 종목도 한번 준비했으니까는 잠시 뒤에 한번 저는 종목을 한번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최현대 매니저 스타일은 사실 뭐 이런 게 더 많아요. 금리, 인플레, 뭐 그다음에 트럼프의 관세 그딴 건 난 모르겠고 나는 기업만 봐. 이런 컨셉이 사실 어울려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안정되면 더 좋은데 그렇죠. 예, 안 그래도 이제 이길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죠. 알겠습니다. 화이팅 준비해 주시고. 네. 자, 김종인 사는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다음 주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네, 일단 외국인 수급만 조금 더 안정되면 수급 맞아. 네, 여쭤보려고 더 했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연초부터 연기금들이 계속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수 등락과 상관없이 연기금들은 계속 베팅을 했었고 그 2달에 넘는 연기금의 매수를 통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수급은 여전히 갈짓자 행보를 좀 보여주고 있고 뭐 매일매일 나오는 그런 어떤 흐름에 따라서 좀 변수는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제일 민감해 보이는 단 하나의 지표를 찾으라면 환율이거든요. 네. 근데 환율이 달러가 그동안 일방적 강세에서 조금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과연 1,430원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가가 이제 하나의 포인트고 만약에 환율이 1,430원 아래로 좀 내려앉는 모습으로 다음 주에 간다면 외국인 수급마저도 개선될 수 있다. 그러면 최근에 연기금 수급 거기다가 어저께부터 프로그램 수급도 좀 들어오고 있는데 만약에 외국인 수급까지 더해질 경우에는 시장의 수급적인 측면에서 별로 나쁠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여름부터는 외국인들은 종목은 사고 지수는 팔았는데 올해부터는 지수도 사면서 종목도 사는 모습으로 좀 바뀔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보고 그러면 단기 저항선을 돌파한 우리 시장에서 2,600선을 넘어서도 속도를 붙이기 위해서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가가 다음 주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다시 또 부탁드릴게요. 오늘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